안녕하십니까? 우리말과 한글의 슬기롭고 옹골찬 옹달샘이 되고자 하는 김슬옹입니다. 여러분, 한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세종대왕이 만든 자랑스러운 우리 글자이고 과학적인 문자다. 맞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어떤 외국인이 한글이 왜 과학적인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조금 자세하게 물어본다면 어떨까요? 자신 있게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글에 대해 막연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여러분은 그런 오해가 혹시 없으신지 제가 한글에 대한 아주 쉬운 문제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OX 퀴즈인데요. 한번 맞춰보세요. 세종대왕은 우리말을 만들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뭐 이런 쉬운 문제를 내나 싶으실 테지만 많은 분들이 틀리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바로 X입니다. 한글에 대한 가장 도드라진 오해가 바로 세종대왕이 우리말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세종대왕이 만들어 반포한 것은 우리 글자이지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말과 글을 혼용해서 사용하지만 우리말은 역사시대부터 본다면 단군이 다스리던 고조선 때부터 써오던 언어이고요. 세종대왕이 발명한 것은 그런 말을 적는 우리 고유한 우리 글자 한글입니다. 우리말 곧 한국어는 미국의 뉴스 웹사이트인 서데이지가 선정한 영어권 사람들이 배우기 힘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언어에 아랍어, 중국어, 일본어에 이어 4위로 뽑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글은 전 세계에서 가장 쉽고 가장 과학적인 글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즉, 우리말은 서양말과 구조가 다르고 웃다, 웃고, 웃으니와 같은 어미 활용이 벼랑무쌍해서 무척 배우기 어려운 언어이지만 한글은 미국 대학생들이 50분 만에 배워서 자신들의 이름을 적을 수 있는 쉬운 글자인 것입니다. 고 김석영 교수님은 미국에서 이를 10여 년간 실험으로 밝혀낸 바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질문을 드려볼까요? 한글은 세계 기록 유산이다. 맞을까요? 이건 역시 정답은 X입니다. 흔히 한글이 얼마나 위대한지 세계 기록 유산으로까지 선정되었어?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1997년에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훈민정음이라는 문자가 아니라 1446년에 세종이 직접 펴낸 한글 해설서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쉽게 말해서 한글에 대한 해설서인데요. 훈민정음의 창제 동기와 목표 그리고 한글의 원리가 담겨 있죠. 이는 가격을 매길 수 없어서 묵가 지보라 할 만큼 소중한 국보이자 세계유산입니다. 2014년 현재까지 세종이 직접 펴낸 해례본은 2권이 발견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한글에 대해 오해 없이 알고 계신가요? 저는 한글에 대한 진정한 자부심은 진정한 알매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누가 어디서 물어봐도 시원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큼 한글에 대해 쉽고 명료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또한 한글이 왜 기적의 문자이고 과학의 문자인지 차원 높은 문제까지 풀어볼 것입니다. 그럼 먼저 한글은 누가 왜 만들었는지부터 알아볼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한글은 세종대왕이 창제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 이견이 있는데요. 한글은 세종대왕이 혼자서 창제한 걸까요? 아니면 집현전 학사들과 함께 만든 것일까요?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세종이 단독 창제한 것이고 그것을 해설한 책은 집현전 학사들과 함께 만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공동창제가 아닌 이유는 단순 명쾌합니다. 공동창제로 본다면 한글 창제 과정이 공개 프로젝트로 진행되었다는 의미인데, 한자가 양반 기득권의 상징이었던 시절에 한자와 다른 문자 창제를 공개적으로 진행해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결국 이런 얘기죠. 임금이 사대부 신하들한테 자, 우리 한번 한자보다 더 뛰어난 소리 문자를 만들어 봅시다 라고 제안한다면 그것이 먹혀들었을까요? 대화조차 불가능했을 것이고, 설령 가능했다 하더라도 반대 상소에 시달려 더 이상 연구가 어려웠을 겁니다. 때문에 한글 전문가들 사이에서 세종 단독 창제설이 굳어지게 되었죠. 사관들도 세종실록에 1443년 겨울에 우리 전하께서 친히 정 28자를 창제하여 간략하게 이해와 뜻을 적은 것을 들어 보여주시며 그 이름을 훈민정음이라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종이 비밀리에 홀로 창제해 신하들에게 조용하게 알렸던 것입니다. 또한 한글 창제 원리를 풀이한 제자에는 훈민정음이 만들어져 천지 만물의 이치가 모두 갖추어지니 참 신기한 일이다. 이는 아마도 하늘이 성스러운 임금님의 마음을 여시어 그 솜씨를 빌려주신 것이로구나 라고 쓰여 있습니다. 한글은 언어학과 음악, 천문학 등 여러 학문을 두루 잘 아는 사람이, 더욱이 사람 간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오래 연구해야 만들 수 있는 문자이지 여럿이 함께 만들 수 있는 그런 문자는 아닌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혼자 창제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세종대왕이 쓰신 훈민정음 해례본 서문에 있습니다. 모두 한 번씩은 들어보신 내용일 겁니다.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라. 내가 이것을 가엾게 생각하여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종대왕과 신하들의 공동 창제설은 왜 나왔을까요? 한글 창제 과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백성들에게 알리는 담보 과정인데요.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베타 테스트 하듯이 세종도 한글을 2년 9개월간 집현전 일부 학사들과 실험 검증한 뒤에 1446년 음력 9월 초에 백성들에게 훈민정음 해례본을 통해 알린 것입니다. 이 해설을 함께 펴낸 사람들이 집현전 학사들인 정인지, 최항, 박팽년, 신숙주, 성삼문, 강희안, 이계, 이솔로 등인데요. 바로 이 해설서 때문에 한글을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사들이 함께 창제했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진 것입니다. 물론 세종대왕이 단독으로 한글을 창제했다고 해도 집현전과 같은 훌륭한 연구소와 수많은 인재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역사가 세종을 만들었다. 그리고 세종은 그 역사를 훈민정음을 통해 새로 썼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세종은 한글, 곧 훈민정음을 왜 만들었을까요? 한자를 모르는 무지한 백성들을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한자음을 적기 위해서인가요? 왕조의 정당성이나 국가 윤리를 가르치기 위해서일까요? 이 가운데 어느 하나를 콕 집어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건 옳지 않습니다. 한글은 다목적용으로 창제되었고 이 모두가 창제 동기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창제 동기가 무엇이었냐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텐데요. 그 동기는 바로 조선왕조실록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훈민정음 해례본에서도 세종이 직접 쓴 서문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한글의 핵심 창제 동기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그 비밀은 책에 있습니다. 세종은 책을 정말 좋아했고 많이 읽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지나치게 좋아해서 건강을 해칠 정도여서 아버지 태종이 책을 감출 정도였습니다. 세종은 책을 통해서 많은 정보와 지식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기 전에는
우리말을 적을 문자가 없어서 한자를 빌려 적었습니다. 입으로는 한국말을 쓰고 글을 쓸 때는 어려운 한문을 쓰는 이중 언어 생활이 가장 큰 문제였죠. 입으로는 난 책을 좋아해 라고 말하고 글로는 책, 난 좋아해 책을 이라고 그 중국 한문식으로 쓰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백성들은 책을 읽을 수 없었고 양반들도 10년은 공부해야 논어 맹자를 자유롭게 읽고 한 20년은 공부해야 그런 책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습니다. 세종은 바로 백성들을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만화까지 그리 펴냈는데요. 이 보시는 책이 바로 한문으로 된 삼강행시를 만화를 곁들여 펴낸 책입니다. 하지만 말풍선이 없는 만화는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설령 말풍선이 있다 해도 거기에 쓸 글자는 그 어려운 한자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세종은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쉬운 문자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1432년 세종실록에는 세종이 백성들에게 쉬운 문자를 통해 어떻게 법률을 알릴까 고민했던 기록이 나옵니다. 이로부터 약 10년 후인 1443년에 10여 년의 연구 끝에 세종은 결국 한글을 창제해서 신하들에게 알린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동기는 백성을 위한 마음이었습니다.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이 표현하고 싶은 뜻이 있어도 한자로는 소통할 수 없을 것을 가엾게 여겨서 백성들이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는 문자를 만든 것입니다. 특히 당시 죄 지은 사람들의 자세한 사정을 적은 문서들이 한문이나 이두로 되어 있다 보니 관리들이 이를 잘못 이해해서 그릇된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요. 세종대왕은 이를 안타깝게 여겼다고 하지요. 세종은 정말 꿈이 컸고 장대했습니다. 세종은 사람의 모든 말소리를 완벽하게 적을 수 있는 바른 소리 문자, 바로 정음세상을 꿈꿨는데요. 세종이 꿈꾼 문자는 중국에서 온 한자음까지도 완벽하게 적을 수 있는 문자였습니다. 한글은 세종의 그 꿈대로 거의 모든 소리를 완벽히 적을 수 있는 문자이죠. 한글을 사용해서 제일 먼저 왕조의 정당성을 담은 용비어천가라는 책을 펴내다 보니까 왕조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뭐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또 100% 진실은 아닙니다. 왕조의 정당성을 백성들한테 시시콜콜 설명해야 되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 그런 위대한 문자를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용비어천가 내용도 대부분이 후대 왕들이 제대로 백성을 다스리라는 얘기였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세종이 한글을 창제한 날과 한글날에 대해 짚고 넘어갈까요? 우리가 기념하는 한글날은 엄밀히 말하면 한글을 창제한 날이 아닙니다. 세종이 한글 해설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펴내고 한글을 반포한 날이죠. 사실 그 정확한 출판 날짜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세종실록에서도 9월에 펴냈다고 했고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음력 9월 상순에 출판했다고 나올 뿐이죠. 상순은 2일부터 10일 사이를 가리키므로 반포한 날은 결국 음력 9월 1일부터 10일 사이인데요. 그래서 그 열흘의 마지막 날인 9월 10일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를 양력으로 바꾼 날짜를 우리는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10월 9일인 거죠. 자, 그렇다면 북한에도 한글날이 있을까요? 남한처럼 한글날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북한에서도 한글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다만 남한은 훈민정음을 반포한 날을, 북한은 훈민정음 창제 기념일이라 하여 훈민정음을 창제한 날을 기념하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1443년 음력 12월 30일자 조선왕조실록에 이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지으셨다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이달에라고 했으니 정확히 12월 어느 날에 세 문자가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음력 12월 딱 중간인 12월 15일을 창제일로 잡고 그 날짜를 양력으로 바꾸어 1월 15일을 기념일로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1443년
세종이 백성을 위해 창제한 한글, 이 위대한 발명이 처음부터 환영받았던 건 아닙니다. 한글 창제의 사실이 알려졌을 때 많은 양반들이 이 문자에 반대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세종이 1443년 12월에 새 문자를 공표한 뒤에 2개월쯤 뒤인 1444년 2월 20일 최만리를 비롯하여 신석조, 김문, 정창손, 하위지, 송처검, 조건 등은 훈민정음을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이들은 한글의 뛰어난 점이 신기하고 묘하다고 하면서도 세 가지 이유를 들어 훈민정음의 반포를 반대했는데요. 세종은 이 상소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유를 들어서 신하들을 설득했습니다. 첫째, 훈민정음 창제는 중국을 떠받드는 4대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옳게 하는 일이라고 반대한 것입니다. 세종대왕도 중국을 부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것을 따를 것은 따르되 우리의 것을 지켜 나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훈민정음이 학문을 정진하는 데 오히려 손해만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종대왕은 언문 창제가 학문만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학문보다 백성들이 편안하게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득했지요. 셋째, 억울한 죄인이 생기는 것은 죄인을 다루는 관리가 공평하지 못한 탓이지 죄인들이 문자를 올라서가 아니라고 또 반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종대왕은요, 훈민정음을 통해 억울한 죄인을 구제하고 더 나아가 그들을 교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세종은 반대 상소문을 올린 신하들을 설득한 후에 더 철저히 훈민정음 반포를 준비했고, 세종의 치밀한 전략 때문에 양반들은 더 이상 한글 반포에 반대할 수 없었는데요. 한글은 하층민들만이 아니라 양반들에게도 매우 요긴한 문자였던 것입니다. 양반들은 한자를 배우지 않으면 특권을 유지할 수 없었는데 한글이 한자 발음을 정확히 적을 수 있어가지고 한자 공부에 도움이 되었고, 집안 여성들이나 하층민을 가르칠 때 도움이 되는 문자였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왕조의 정당성을 노래한 용묘천가에 한글이 쓰이다 보니 감히 함부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었지요. 현대 한글은 자음 14자, 모음 10자, 모두 24자이죠. 하지만 15세기 훈민정음은 모음 아래야, 그 다음에 자음 중에서 여린 히읗, 반시옷, 옛 이응을 더해서 28자였습니다. 다시 말해 훈민정음은 자음 17자, 모음 11자로 이루어졌지요. 그럼 세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유명한 이 28자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자, 먼저 자음부터 살펴볼까요? 자음은 닷소리라고 말합니다. 닷소리란 목구멍에서 숨이 나올 때 그 숨이 어딘가에 닿으면서 만들어진 소리란 뜻인데요. 그를 천천히 크게 발음해보면 기역은 자음이고 은은 모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음 소리를 최대한 작게 내면 자음 기역 발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각 이렇게 발음해도 좋습니다. 우리 입안에서 닷소리가 만들어지는 자리는 어금니, 혀, 입술, 이, 목구멍 모두 5곳입니다. 그 5 발음기관의 모형을 본떠서 5개의 기본자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5자입니다. 어금니 소리 기역은 할 때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것이고요. 혀소리 니은은 혀가 윗 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은을 받침으로 붙이면 난 이렇게 발음하면 혀끝이 윗 잇몸에 닿는 모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입술 소리 미음은 입의 모양을 본뜨고요. 이 소리 시옷은 이의 모양을 본떴습니다.
목구멍 소리 동그라미 이응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뜬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이렇게 먼저 5글자를 만들고 이 글자를 바탕으로 다른 글자들을 만들었습니다.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의 소리는 거세지 않은 소리죠. 그런데 이 소리들보다 입김을 많이 내서 3개의 소리를 내면 거센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거센 소리는 기본 글자의 획을 하나씩 더해서 만들었는데요. 기역의 획을 더해 키읔을, 니은의 획을 하나씩 더해서 디귿과 티읕을, 미음의 획을 하나씩 더해서 비읍과 피읍을 만들었고요. 시옷의 획을 하나씩 더해서 지읒과 치읒을, 동그라미 이응의 획을 하나씩 더해서 여린 히읗, 히읗을 만들었죠. 이렇게 해서 총 9개의 형제 글자들을 생성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체자, 옛 이응과 리을, 반시옷, 세자가 더 있어가지고 훈민정음의 자음자는 모두 기원자가 모두 17자 되는 것이죠. 물론 기본 17자에는 없지만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히읗 6자를 각각 거듭 써가지고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쌍히읗과 같은 된소리 글자도 아주 규칙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자음에는 음악과 철학의 원리도 적용되어 있는데요. 궁상각치우 모음과 화수 목금 토 오행뿐만 아니라 계절과 방위까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의미 부여가 비과학이라고 하지만 궁상각치우는 실제 음계를 적용한 것이고요. 나머지도 동양의 전통 철학의 조화로운 측면을 문자에 적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모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음은 홀소리라고도 하는데요. 홀소리란 목구멍에서 숨이 나올 때 어디에도 닿지 않고 혼자서 나는 소리란 뜻입니다. 모음의 기본자 역시 자음의 기본자처럼 모양을 본떠서 만들긴 했지만 발음기하는 모양을 본뜬 것이 아니라 하늘, 땅, 사람, 이른바 삼재의 모양을 본떴습니다. 먼저 하늘의 둥근 모양을 본떠서 아랴를 만들고 땅의 모양을 본떠서 을을 만들고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떠서 이를 만들었지요. 그리고 이 기본자를 서로 한 번씩 합쳐서 오, 아, 우, 어 4자를 만들었습니다. 의에 아랴를 위아래로 합쳐서 오, 우를 만들고 이에 아랴를 바깥쪽과 안쪽에 합쳐서 아, 어를 만든 것이죠. 요야, 유, 여는 이 아랴를 2번씩 합쳐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 모음 11자를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자 외에도 모음을 서로 합쳐서 다양한 발음을 표현했는데요. 오늘날의 와, 워와 같이 2글자를 합친 글자가 넷, 에, 예와 같이 각각 아와 야에 이를 합친 글자가 14, 모두 18자나 더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어는 모음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 언어이고요. 한글은 그러한 모음을 실제로 문자로 만든 유일한 글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기본 28자 가운데 현재 안 쓰는 글자는 옛니응, 여린 히읗, 반시옷, 모음 아래아 4자입니다. 흔히 사라진 글자라고 하지만 옛 문헌에는 남아있으므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안 쓰는 글자라고 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때 4글자를 10원짜리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사과를 따먹었더니 씨앗만 남았다 라고 재밌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이 4글자는 어떻게 발음할까요? 꼭지 이응이라 부르는 옛 이응은 오늘날 받침의 이응 소리와 같으므로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여린 히읗은 히읗과 같은 계열의 목소리로 히읗보다 약한 소리를 나타낼 때 쓰려고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특별 기호처럼 쓰였습니다. 훈민정음 그 예에서 정음의 음의 첫 소리가 바로 여린 히읗입니다. 오늘날 같이 정음이라고 발음하면서 음에 힘을 주세요. 그러면 정음, 바로 여린 히읗 발음이 나오게 됩니다. 반시옷은 시옷의 울림소리로 시옷보다 더 약한 소리입니다. 시읒처럼 발음하되 스 이런 식으로 혀를 더 낮춰서 시옷 발음을 약하게 하면 바로 반시옷 발음이 됩니다. 이렇게 약하게 나오다 보니까 니 삼각형 그거를 이제 니 서 이러는데 그 반침이
반시옷이 이제 탈락이 돼서 이어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이런 변화는 임진왜란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아래아는 아와 오의 중간음이죠. 바로 혀 뒤쪽에서 나오는, 그것도 낮게 나오는 소리입니다. 입술은 아보다 좁히고 더 좁혀보세요. 오보단 더 넓이고 오 더 넓히세요. 오. 혀는 아와 오와 같이 혀뿌리를 혀 중앙으로 오그리면서 발음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대가 살짝 열리면서 소리는 성대 깊숙이 울려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이 아레아의 소리는 18세기 이미 사라졌지만 표기는 1933년 한글 맞춤법이 제정될 때까지도 쓰였습니다. 물론 소리도 제주도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몸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미음 밑에 점이 찍혀 있는 거죠. 제주도 토속국입니다.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말소리 발음에 따라 한글도 변화를 한 것이죠. 이처럼 체계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한글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은 수학처럼 규칙적이고 정확하며 바둑판처럼 체계적이죠. 또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객관적이고 보편적이며 실용적입니다. 이젠 이런 한글의 과학성을 15세기 훈민정음의 기본자 28자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과학성은 한글은 말소리가 나오는 발음기관과 조음작용을 정확하게 관찰하고 분석하여 이를 문자에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과학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자 태도인 관찰과 경험을 살린 것이죠.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자음은 특정 발음기관에 다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입술, 이, 윗 잇몸에 닿는 혀, 목구멍을 막는 혀, 목구멍을 번떠 만들었죠. 모음의 기본 석자는 각각 하늘과 땅과 살을 번떠 만들었는데요. 이는 음양의 질을 갖고 있으면서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가는 특성이 있는 우리말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히읗을 기준으로 모음을 붙여보면 하하 허허는 동서방향, 호호 후후는 남북방향으로 뻗어나감을 알 수 있죠. 말의 특성이 문자에까지 정확하게 반영된 것입니다. 둘째, 한글은 기본자를 바탕으로 다른 글자를 만드는 과정이 규칙적입니다. 자음은 스즈츠, 시옷, 지읒, 치읒과 같이 획을 더하는 방식이 규칙적이고 모음은 세 개의 기본자를 합성하는 방식이 규칙적입니다. 이렇게 최소의 문자를 통해 기본 글자를 만들어서 아주 간결하고 실용적입니다. 훈민정음은 모두 28자이지만 기본자는 모음 3자, 자음 5자에 불과하죠. 나머지는 기본자에서 규칙적으로 확장된 문자이기 때문에 아주 간결하고 과학적 특성을 갖춘 것입니다. 자, 셋째, 한글은 첫소리 글자, 가운데 소리 글자, 끝소리 글자를 합쳐 모아 쓰는 방식이 규칙적이고 매우 실용적입니다. 그 덕에 글자를 빨리 읽고 쓸 수 있죠. 만약 한글을 영어처럼 히읗, 아, 니은, 기역, 리을 같이 풀어 썼다면 쉽게 이해할 수 없고 읽는 속도도 느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풀었을 때보다도 모았을 때 2.5배 더 빨리 읽는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모아쓰기 방식의 장점은 또 있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결합해서 수많은 음절 글자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글은 초소리 글자를 가져다가 받침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최소의 낮자로 많은 글자를 만들 수 있죠. 예를 들면 각, 몸과 같은 글자가 그것인데요. 만약 끝소리 글자를 또 다른 자음으로 만들었다면 글자 수가 너무 많아서 쉽게 배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한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면 몇 글자를 만들 수 있는지 계산해 볼까요? 우선 첫 소리에 올 수 있는 자음자의 수는 기본 14자와 대인소리 글자 5자를 합쳐서 모두 19자입니다. 그러면 가운데 소리에 올 수 있는 모음자의 수는 몇 자일까요? 기본 모음 10자에다가 또 다른 이중 모음자 11자를 합치면 그렇죠. 21자입니다. 끝소리에 올 수 있는 글자 수는 놀라지 마세요. 겹받침까지 해서
모두 27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받침 없는 글자 수는 첫 소리 글자 19, 가운데 소리 글자 21을 곱하면 그렇죠. 399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받침 있는 글자 수는 받침 없는 글자 399자에다가 받침으로 올 수 있는 27자를 곱하면 모두 1773자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 받침 있는 글자 수와 받침 없는 글자 수를 모두 합치면 한글로 조합 가능한 글자 수는 무려 1172자가 되는데요. 이건 그만큼 말소리를 받아 쓸 수 있는 영역이 아주 넓다는 뜻이고요. 이게 바로 한글의 과학성이죠. 1172자 가운데 오늘날 실제 쓰이는 글자 수는 2500자 안팎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말소리가 없어져 쓰이지 않는 글자가 많지만 이런 글자를 응용하면 모든 인류의 다양한 말소리를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한글은 잠재적 실용성이 뛰어난 문자입니다. 자, 한글의 과학성 그 마지막은 하나의 글자는 하나의 소리로, 한 소리는 하나의 글자로 대부분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영어 A라는 글자는 아, A, 등 여러 가지로 발음됩니다. 하지만 한글의 아는 아버지, 아리랑과 같이 하나의 소리로 발음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아라는 소리는 아라는 글자로, 한 글자로, 그 다음에 아라는 한 글자는 아라는 하나의 소리로만 나는 것입니다. 말과 글은 그 쓰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하고 변화하고 또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한글도 마찬가지인데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때부터 오늘날까지 한글은 어떻게 변해왔을까요? 먼저 한글 명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글이 처음 탄생했을 때는 한글이라는 명칭이 없었고요. 주로 언문이라 불렀습니다. 보통 언문은 우리 고유의 문자 훈민정음의 낮춤말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전하는 말이나 사람들이 주고받는 말을 그대로 옮겨 적을 수 있는 쉬운 문자라는 뜻입니다. 세종대왕도 이 언문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기록이 있고요. 특별한 경우에만 백성을 가르치기 위한 바른 소리라는 뜻에서 훈민정음을 썼죠. 1894년 갑오개혁 이후에 국서, 국문 또는 조선글로 불리기도 하였지만 주로 언문으로 불렸습니다. 한글은 오직 하나의 큰 글, 한나라 글이라는 의미로 1910년 이후에 주시경 선생님에 의해서 널리 퍼졌습니다. 1927년에는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한글이란 잡지를 매달 발간하였고요. 1928년 11월 11일에는 조선어 연구에서 각야나를 한글날로 고쳐 부르면서 더욱 널리 퍼졌습니다. 또 지금이야 거의 모든 글을 가로로 쓰지만 한글 이렇게 가로 쓴 역사는 매우 짧습니다. 최초의 한글 전용 신문인 독립신문도 1896년에 나왔는데요. 그때는 세로로 쓰고 그리고 또 해방 후에도 남한 쪽은 주류 언론들은 1990년대 초까지도 세로 쓰기를 했을 정도니까요. 관습이라는 것이 대단히 무섭죠. 자, 그렇다면 언제부터 가로 쓰기를 했을까요? 사실 최초로 가로 쓰기를 시도한 이는 외국인이었습니다. 1880년에 리델은 한불 자전이란 사전을 가로로 펴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도 자신들에게 자연스러운 가로 쓰기를 한 것이죠. 로마자가 들어가니까 뭐 세로 쓰기가 거의 불가능했겠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이 펴낸 최초의 가로 쓰기 책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1895년에 이준영, 정연, 이기영, 이명선, 강진희 이 5사람이 펴낸 대역사전인 국한회어라는 책이 바로 그것입니다.
국한 회오는 국문을 한문어플 위한 말 모음이라는 뜻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국어를 표제어로 해서 만든 최초의 대역 사전입니다. 그 당시 서양 책에 영향을 받아서 가로쓰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가로쓰기를 최초로 주창한 이는 누구일까요? 바로 주시경 선생입니다. 주시경 선생은 1897년에 독립신문에서 자신이 투고한 글에서 가로쓰기가 편리함을 역설했습니다. 만약에 관습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세로 쓰기를 하면 목도 묶고 먼저 쓴 글씨를 손으로 가려서 삐뚤빼뚤 쓰게 돼서 너무 불편하다는 근거를 들어서 가로쓰기를 주창한 것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매우 당연한 것도 이렇게 오랜 세월 애써 이룩한 것입니다. 한글을 쓸 때 띄어쓰기를 한 것은 언제일까요? 19세기 1896년에 와서였습니다. 이때 발행한 독립신문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신문이면서 처음으로 띄어쓰기를 한 신문이죠. 독립신문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과 같은 띄어쓰기가 없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밥을 맛있게 먹었다 같은 문장을 나는 밥을 맛있게 먹었다 이렇게 그냥 붙여 쓴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은 중국과 일본 모두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동양의 전통을 따른 것이기도 하고요. 이 종이가 매우 귀해서 종이를 전략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듯합니다. 한글 최초의 띄어쓰기도 외국인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영국인 목사 존 로스는 1877년 코리안 프라이머라는, 다시 말씀드리면 조선어 첫걸음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띄어쓰기를 한 것이죠. 단어별로 영어와 이렇게 대조시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띄어쓰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을 때는 어떠했을까요? 지금과 같은 띄어쓰기는 없었지만 비슷한 건 있었습니다. 이 작은 원인 고리점을 찍어서 표시를 했답니다. 용비어 천가를 보면요, 오늘날 쉼표는 가운데 고리점으로, 마침표는 오른쪽 고리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통이 후대에 이어지진 않아서 붙여쓰기가 성행하다가 점차로 띄어쓰기가 다시금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한글 자음의 명칭, 그러니까 니은, 리을, 미음 등은 이 과학적인 글자답게 이와 을을 활용해서 첫소리에서 나는 자음과 끝소리에서 나는 자음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진짜 과학적인 명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세 개의 자음인 기역, 디귿, 시옷만이 그 규칙에서 벗어나 있죠. 왜 그랬을까요? 한글 기본 자음의 이름은 16세기인 1527년에 최세진이 펴낸 한자교육서 훈몽자회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 조선시대 어학자였던 최세진이 당시에 두루 쓰던 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이 훈몽자회를 보면 자음의 이름을 한자로 설명하다 보니까 니은의 은, 리을의 을 같은 음을 거기에 대응되는 한자, 스물 은의 은, 세을의 을을 갖다가 적은 것이죠. 하지만 기역, 디귿, 시읒의 윽, 읒, 읒은 이와 대응되는 한자를 찾을 수 없었지요. 그래서 이 비슷한 한자의 음이나 뜻을 빌려서 기역, 디귿, 시옷을 적은 것입니다. 윽은 그 음에 비슷한 불일 역자 역을 갖다 썼고요. 읒의 경우는 뜻의 음이 비슷한 긋말, 지금으로 말하면 끝말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엔 긋말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그 뜻을, 그 발음을 나타내는, 뜻 발음을 나타내는 긋을 갖다가 적은 것입니다. 읒, 시읒의 읒도 그 뜻의 음이 비슷한 옷의에서 옷을 따와서 자음의 명칭으로 삼았습니다. 다시 말해 기역은 기역으로, 디귿은 디말로, 시옷은 시의로 적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오랜 전통을 존중해서 기역, 디귿, 시옷으로 부르지만 북한에서는 다른 것과의 일관성을 쫓아서 기역, 디귿, 시읒으로 명칭을 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한글 알고 나니까 더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 언어학 교수인 로버트 램지는 2009년 한글날 563돌 특별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세계의 알파벳이고 한글보다 뛰어난 문자는 없으며 한글 발명은 어느 문자에서도 찾을 수 없는 위대한 성취이자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한글은 과학적으로는 물론 역사적으로도 위대한 기적의 문자입니다. 이제 한글은 한국을 적는 한국인만의 문자가 아닙니다. 한글은 인류가 꿈꾸는 문자의 이상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글은 누구나 쉽고 평등하게 쓸 수 있는 아름다운 문자이며 함께 더불어 나누는 문자입니다. 세종이 임금으로서, 과학자로서, 언어학자로서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이 모든 업적의 으뜸으로 한글 창제와 반포를 드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첫머리에서 말과 글은 다르다고 했지만 글은 말을 담는 그릇이고 말은 그 글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청소년들의 욕설은 말이지만 그것을 한글로 적는다면 한글도 역시 추해지기 마련이죠. 한글이 과학적이고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런 한글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시영 선생님께서는 경술국제 아픔이 벌어진 1910년 말이 오르면 나라도 오르고 나라가 내리면 말이 내린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글이 오르면 나라도 오르고 나라가 내리면 한글도 내릴 것입니다. 영국의 역사가인 존 맨은 한글을 모든 문자의 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결에는 그런 위대한 꿈을 만들었지만 오랜 세월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의 저면 학자들은 한결같이 한글을 추앙하지만 정작 그 주인인 우리는 그런 자존감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지요. 이제 그 자존감을 예술, 산업, 교육 등 생활 속에서 더욱 꽃피우고 세계인들과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이 한국 대사를 지낸 스티븐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한글의 아름다움과 창의성을 전 세계인들과 함께 나눠야 합니다. 그것은 한국 문화의 힘에 대해서 더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한국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해서도 말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한글 가꾸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